만약에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 피라미드가 딱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려졌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외계인 가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피라미드 외계인 축조설은 상당히 그 인종차별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추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전공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110기가 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최신 자료들을 보면은 약 한 118기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피라미드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또 내부의 어떤 구조의 복잡성도 상당히 이제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대단하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피라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외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대체로 이제 사왕조 시대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입니다. 사왕조 시대는 대략 한 기원전 2600년부터 한 기원전 2500년까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기 동안의 피라미드들이 가장 이제 크고 가장 어떤 공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어졌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날 그 여러분들한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대중매체에서 어떤 그 이제 다뤄지는 그 피라미드는 쿠푸라고 하는 파라오가 지은 대피라미드입니다. 아마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피라미드가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대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의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피라미드는 쿠푸의 대피라미드인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피라미드는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 건축물을 높게 쌓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의 중세를 염두에 두면 이제 고딕 건축 양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로는 철골 구조가 이제 건축 그 과정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인공 구조물을 높게 쌓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를 사각뿔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은 다 나타나고 있고요. 이집트 피라미드 이후에 가장 널리 알려진 피라미드로는 여기 이제 메소아메리카, 이제 마야 문명이나 아즈테카 문명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들이 있을 수 있고,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오더라도 중국에 상당히 많은 그 무덤들이 또 피라미드 형태로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한반도에서도 그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왕묘로 이제 판단되고 있는 그 장군청이라던가, 또 이 한반도 내에서도 저희 이제 서울 가락동 이쪽에 가면 백제시대의 적석총들도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라는 하는 말 자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한 것인데, 사각뿔을 뜻하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리지만, 피라미드라는 말 자체는 그 사각뿔을 뜻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제 피라미드를 이제 메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높이가 약 한 146m 정도가 되고요. 윗변의 길이는 약 한 23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이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돌의 개수도 추정치이긴 하지만 260만 개, 무게 자체도 한 60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완공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그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라미드 건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대부분 다 이제 공학적인 추정치인데, 그 피라미드를 지은 그 왕이 제위에 있었던 기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아마 대피라미드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한 20년 정도 걸렸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은 인류 문명사 전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나타난 이제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사회가 축적하고 있던 지식의 양, 지식의 퀄리티 자체가 좀 차이는 컸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한 3100년경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이집트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시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대 국가라고
고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체가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상당히 온전한 상태로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 고대국가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는 관료 조직을 갖고 있는 정치체라는 뜻이거든요. 동시에 그 시기에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문자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100년경부터 오늘날의 이제 해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문자 체계, 언어 체계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탄생한 문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대인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 후반이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피라미드 시기 이제 이후가 되면은 그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 한반도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대국가는 나타나지 않았고 문자 기록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황당무계한 이론들이 힘이 실리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론들은 대체로 근거가 되게 빈약하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분들의 직관에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외계인 축조설 같은 경우는 뭘 외계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또 뭐 세 가지 치면 거인이 만들었다, 이런 세 가지 가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가설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보한,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딱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려졌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고고학이라는 학문, 고대사라는 학문은 언제나 이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거 토대로 추론을 할 때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그 다른 두 가설, 외계인이 만들었다, 거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외계인 가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피라미드 외계인 축조설은 상당히 그 인종차별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추론입니다. 18세기가 되면 서구인들이 이집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게 돼요. 남겨놓은 흔적들이 너무나 이제 거대하고 완성도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기준에서 이제 18세기의 유럽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던 사회였어요.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던 사회였고, 그곳 출신들이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 아랍인들,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미개하고 뭔가 문명화가 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18세기 당시 유럽인들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들보다도 더 크고 더 이제 공학적인 수준이 더 높은 건축물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 지어진지도 모르겠고 훨씬 더 옛날에 지어진 것 같지만 유럽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미개한 아랍인들의 선조들이 이런 걸 지었을 리는 없다. 그 아랍인들, 즉 현 시점의 아랍인들을 염두에 둘 때 과거에 그만큼 놀라운 문명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역사 궤적과는 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가상의 존재를 상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인식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이거는 인류 문명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미지의 존재들이 와서 지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류 문명의 궤적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문명, 그러니까 이제 초고대 문명이란 것이 있다고 그 사람들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뭐 인더스 문명이나 이런 고대 문명들 이전에 정말로 그 융성했었던 또 다른 문명이 있었고, 지구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남극 대륙 같은데 지금은 이제 조사할 수 없는 공간에 그 문명권이 있었고, 그 문명권의 흔적이다. 8세기, 19세기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문명이다. 외계인 축조설 같은 그 가설들이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담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리고 이제 거인과 관련해서 또 이집트 그 이야기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예, 그게 거인의 손가락 사진이 인터넷에서 좀 유통이 돼요.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는 이 손가락처럼 생긴 무엇인가 검은색 물체가 있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그 이집트 화폐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스케일로, 이게 이 손가락이 얼마나 큰지 약 30cm 정도 되는 손가락 물체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기로 2012년에 독일의 한 언론에서 소개가 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일의 관광객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제 누가 그 이집트 현지인들이 와서 너 이거 얼마 주면 너가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라고 했는데, 그 독일 관광객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진만 찍고 사갖고 오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2012년에 독일의 한 언론에서 아마 이제 사진과 함께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거인의 손가락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진만 있고 정확하게 그 손가락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이집트에 거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인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일 갑자기 이제 이집트 정부가 우리가 거인의 시신을 발견했다. 키가 한 20m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실물 자료를 공개를 하고 진짜 거인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진짜 거인이 있었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시신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거인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거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인보다 훨씬 더 작은 보통 인간 사이즈의 시신들은 정말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거인의 시신만 유독 발견이 되지 않는다? 굳이 우리가 거인이 있었다라고 전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피라미드가 현대 기술로 축적이 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축조가 어려운 것은 대피라미드예요. 높이 50m, 40m 충분히 큰 건축물이지만 대피라미드의 경우는 그것보다 3배 이상 높이가 되는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짓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저 피라미드는 현대의 기술로도 짓기 어렵다,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학계 밖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죠. 우리 현대 문명으로도 현대의 기술로도 지을 수 없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을 수 있어요. 사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다만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현대인들이 피라미드 146m짜리 돌로 쌓는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기술로 지어도 거기에 돈을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현대 인류 문명은.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것이 그 사회, 그 문화권 내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구조물이 현대 인류 문명권에서 갖게 되는 의미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현대 인류 문명권 내에서 대피라미드가 다시 지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니까 못 짓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이에요. 사람의 누군가 이제 권력자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그 무덤이 무덤이기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거기 남산에 가면은 그 요즘에 그 이름이 뭐죠? 엔타워인가요? 서울 엔타워죠. 원래는 중계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 서울 엔타워가 과연 중계기이기만 하냐, 레저 시설이기도 하고 관광지이기도 하죠. 이 서울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엔타워를 지을 때에도 아마 그 짓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었을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역시도 단순히 무덤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지만 동시에 그 무덤 이외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념물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성을 담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무덤이자 신전이기도 하고,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의 이집트는 완전한 상태의 고대 국가예요. 이 고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지배계층들,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주요한 귀족계층들이 우리는 우리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는 공동체 의식을 이제 심어주는 무엇인가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고대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의 감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대하고 독창적인 물리적 구조물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기념물로서 이제 선전 도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대피라미드 내부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그 공간이 실제로 발견된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드가 100기가 넘고 피라미드마다 내부 구조가 좀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방이 3곳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의 방, 왕비의 방, 지하의 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 지금까지의 정설은 왕의 방이 실제로 그 파라오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매장실이었다라는 것이
것이 정설이고, 다른 공간들은 뭔가 이제 부속적인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뭔가 부정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대에 이미 다 도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내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대피라미드 내부에 이제 왕비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그 환기구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실제 환기구는 아니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자그마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내부에서 1993년에 어떤 이제 문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자그마한 방이 있다는 사실이 2002년에 또 확인이 되었고, 또 그 방 내부에 표식이 이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은 2011년에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방의 실질적인 기능, 상징성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합의된 그런 결론이 없는 상태이고요. 방 너머, 방 뒤쪽으로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 무엇이다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새로운 공간이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이제 발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조금 더 최근에 2016년, 17년 사이에 피라미드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가 또 이루어졌는데, 자연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또 이 피라미드 내부에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상당히 규모가 큰 공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 구체적인 위치는, 첫 번째는 그 대피라미드 내부의 대회랑 상단부에 약 한 30m 정도 되는 빈 공간, 굉장히 큰 공간이죠. 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또 하나는 피라미드의 입구 쪽에 그 한 길이가 10m 정도 되는 통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회랑 상단부 30m 공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반면 그 입구 쪽에 있는 10m짜리 통로 공간은 2023년에 그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실제 공간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대피라미드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공간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공간이 모습이나 공간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피라미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피라미드가 100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아마 발굴하는 중요도가 좀 다 다르겠죠? 그런 거는 사실 고고학적으로는 그런 거를 중요도로 여기진 않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 피라미드에 대한 조사는 200년 동안 서구 학자들도 이집트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서 고고학 발굴을 한 역사도 한 200년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 어떤 나라나 뭐 대학, 연구소별로 약간의 나와바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보통은. 피라미드 내부를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어려운지, 발굴 이후로 2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미지의 공간이 그렇게나? 일단 대피라미드는 지금 이제 대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입장권만 끊으시면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 공간이 계속 발견되는 이유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돌을 쌓아서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방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방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 방 안에만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벽을 뚫어보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피라미드는 돌로 쌓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이 쉽지가 않은 거고, 대회랑 상단부나 입구 주변의 통로 새롭게 이제 발견한 조사 기법이 우주입자 뮤온을 사용한 조사 기법이거든요. 우주물리학이랑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내부와 주변에다 이제 감광판을 설치를 하면 이 우주에서 떨어지는 우주 입자를 이제 우리가 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통과하는 그 매질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서 뭐 양상이 바뀌어서 그 감광판으로 그 매질을 통과한 뮤온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약간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 내부에 빈 공간들이 있으면은 그 이제 이미지상으로 빈 공간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고, 다만 그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해상도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입체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피라미드 내부의 공간이 정말 어떤 형태고 어떤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잘 판단이 안 된다. 예,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더 발굴해볼 가치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그 공간을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려면 돌들을 이제 해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예컨대 뭐 드릴을 사용해서 최소한으로만 파괴를 하고 내시경 카메라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공간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어떤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 지금의 정설은 아니고요. 정설도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왕의 방이 실제로 매장실이고
공간이고, 왕비의 방은 그 왕의 영혼을 위한 공간이고, 지하의 방은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거기다가 매장실을 만들려고 했다가 버려진, 포기하고 의사결정의 변화로 인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지하의 공간은 다른 상징,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인데,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에서 정말 인공적으로 아주 공들여서 만든 새로운 방이나 구조물들이 발견이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설을 싸그리 다 갈아엎거나 혹은 일부를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학술적인 담론들, 대체로 이제 저는 이거를 좀 신앙적인 담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결론을 내려요.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라고 먼저 결론을 내려요. 이거 왜냐면 내가 보기에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결론에 맞춰서 근거들을 수집을 해서 밑에다가 덧붙이면 요 구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럴싸한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근거들 가운데에는 이 결론,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반증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이 근거들은 소개되지 않죠. 이 부분만 딱 보신 분들은 아, 정말 그렇네,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네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보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왕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좋은 근거가 하나 있기는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투탕카멘 무덤인데, 물론 피라미드 시대와는 조금 시대가 다른 신왕국 시대의 왕묘이고, 또 이 신왕국 시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형적인 왕묘와는 좀 차이가 있는 무덤이긴 하지만, 이 무덤 자체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이제 들어있었던 부장품들이 다 이제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연구자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파라오 자체가 갖고 있었던 권력의 크기나 사회적 영향력은 아주 제한적이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장품의 퀄리티나 양이나 상당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황금 마스크 이런 것들은 정말 완전 순금으로 만들어졌었고, 또 파라오의 시신이 실제로 안치되는 이 첫 번째 내관 역시도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순금 한 110kg가 사용이 됐거든요. 가장 권력의 크기가 작았던 파라오조차도 그 정도로 화려한 부장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권력의 크기가 컸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규모가 큰 무덤들을 만들었던 파라오의 무덤에는 더 많은 화려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귀중품들 매장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이제 무덤 내부에 있는 여러 함정들,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되는 막 화살 날라오고 막 이런 함정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 무덤을 만들던 사람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여러 시설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컨대 엄청나게 커다란 돌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져 가지고 닫힌 문, 그러니까 이거를 들 수가 없어요. 뚫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들을 만들었다던가, 이제 신왕국 시대의 왕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무덤 내부인데, 가다 보면은 갑자기 깊이가 한 7, 8m 되는 이렇게 수직 구덩이가 등장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신왕국 시대 왕묘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너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직접 뛰어넘기는 어려운 정도의 그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물론 이제 사다리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크기인 것은 맞고, 실제로 사람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도 분명히 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근데 이제 마음먹은 도굴꾼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아마도 그런 정말로 누군가의 물리적인 침입을 막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공간이고, 무덤이 가장 안쪽, 가장 성스러운 공간과 무덤이 바깥쪽, 이제 세속적인 공간을 정말 이제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보다 또 한 가지, 거기 대체로 비가 내리진 않아요. 거기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닌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립니다. 강처럼 일시적으로 막 물이 흐르는 그 계곡이 되는데, 지하로 이렇게 뚫은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물이 무덤 속으로 쓱 들어가 가지고 시신을 실제로 안치시킨 그 내부 매장 공간까지 물이 이제 넘쳐 흘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물을 담아 놓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비상용 수조 같은 어떤 그런 기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피라미드 음모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관심들 자체가 결국에는 그 이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었던 지식을 약간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있다면, 누가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가가지고 야, 너 인종차별주의자네? 이렇게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용기, 패기를 이제 가지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구처럼 생긴 걸 누가 이렇게 되게 큰 전구예요.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전구야. 예, 놀라워요. 예, 놀랍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국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또 어떻게 이런 기술이 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거의 대체로 다 과장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의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없는 고대의 기술력도 있기는 해요. 뭐 이를테면 현대에는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기술들이 있죠. 금속에다가 정말로 작게 새기는 그런 기술들, 이런 건 더 이상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장인들이 지금은 이제 없기 때문에 사라진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술력을 고대인들은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여행자분들께서 이집트에 딱 가셔가지고 기자의 대피라미드 앞에 딱 쓰셨어요. 딱 봐도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부터 한 4,6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전이죠. 반응이 나오는 거는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피라미드 잘 만들었어요. 피라미드에 어떤 전기 기술이 막 들어가 있다거나 무슨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저 돌을 잘 잘라서 돌을 차곡차곡 잘 쌓은 거거든요. 그 정도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물리적인 기술력 그 자체보다는, 그게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인원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동원을 했으면 그 인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재워야 되고, 어떤 사회 조직에 대해서 더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명 같은 문명권들이 정말 이제 놀라운 성취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결과물 자체, 또 당연히 이제 그 놀라운 성취물이지만 배경에 존재했었던 사회나 뭐 어떤 문화적인 그런 성취들에 저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라미드가 천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이런 것들도 저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긴 맞아요. 그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고대인들은 방위를 잘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피디님이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집트에 가요. 그래서 거기 피라미드 근처에서 우리가 별을 측정을 한번 해보자, 방위를 측정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저희는 완전 현대인들이잖아요. 저희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남북을 정말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맞춰놓고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230m인데, 그러니까 이 내변의 길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230m 똑같이 만드느냐. 근데 이제 대피라미드의 경우에는 그 오차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고대 이집트들이 측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별을 관측해서 무엇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별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관측을 했었다는 거고, 이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수명보다 더 긴 시간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소 100년, 200년 정도. 그 당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미 그 천문학적 관측에 대한 지식과 그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 기술력보다는. 예. 파피루스는 너무 비판적으로. 이거 비판적인 건 아니고요. 파피루스 그냥 나일강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식물을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가로 세로를 잘 엮어가지고 그 압력을 가한 다음에 잘 말리면 거기에 이제 잉크로 글을 쓸 수 있는 종이 같은 이제 물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식물성 물건 위에다가 그리고 잉크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이집트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영어의 페이퍼의 어원이 되는 것도 파피루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중해 문명권에서는 종이격에 해당되는 물건의 대명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이제 현대인들께서 파피루스와 관련해서 되게 신기해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파피루스도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대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 기원전 2500, 2600년 그때에 쓰여진 파피루스가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거의 가장 이른 시기에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파피루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4600년 정도 된 파피루스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는 훨씬 많죠. 신왕국 시대 예를 들어서 3500년 전 이러면은 정말 많은 파피루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식물성 재료를 갖고 있는 물건이 3000년, 4000년
5,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파피루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파피루스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긴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제 무작위로 남길 수 있었던 매체였죠. 그런데 이게 파피루스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보존된 것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기후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건조하니까 유기체 자료들이 잘 썩지 않고 보존되는 경우들이 있죠. 상당수의 파피루스들이 지금까지 남겨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파피루스 자체가 보존력이 뛰어난 매체였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승리라기보다는 자연의 승리다. 자연이 보존을 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놀라워요. 놀랍죠. 아니 근데 저도 되게 파피루스 보면 되게 좋아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문헌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집트 사회가 갖고 있었던 지적인 풍요로움 혹은 또 생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또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방부 처리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략이라고 하는 미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방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방부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미라 자체는 보편적으로 말했을 때 이집트의 미라는 방부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져 있다라기보다는 건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됐던 것 같아요.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썩지 않게끔 그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보존될 수 있게끔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경험이 축적되어 가지고 신왕국 시대의 왕들의 미라는 정말 지금도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집트에 가시면 방부라기보다는 건조시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건조를 시키는 건데, 시신 같은 어떤 이 유기체가 보존이 되려면 건조와 부패가 속도 싸움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썩기 전에 먼저 건조가 되면 더 이상 썩지가 않아요. 근데 건조가 다 되기 전에 다 썩어버리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미라는 여기서 이 건조의 속도를 인공적으로 확 높인 그 유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집트인들이 특히 그 미라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은 이것도 이제 기후랑 관련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로 그럴싸한 형태의 무덤을 만들기 이전에는 미라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이제 막 생겨났을 때부터 이제 무덤들이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의 무덤들은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이제 그 나일 강변을 제외하면은 다 사막이다 보니까 대체로 무덤은 사막 쪽에 만들어지거든요. 사막에 땅을 파고 시신을 묻으니까 시신이 이제 안 썩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자마자 시신이 건조되기 시작을 하니까 부패가 이제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끝나버리니까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선사시대의 시신들 가운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정말 온전한 상태로 남겨진 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5000년 전, 5500년 전, 6000년 전 이런 시대의 시신들도 사람이구나 라고 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매장을 하고 나서 시신이 썩지 않는 게 당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썩는 게 이상한 일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신은 안 썩는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사람이 죽고 나서 매세에 가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썩지 않는 시신,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시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종교 이데올로기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 무덤을 만들다라는 것은 시신과 토양이 직접 닿지 않게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토양이 있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관을 만든다던가, 그러면은 시신이 썩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시신들이 썩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야, 그러면은 시신이 썩기 전에 우리가 건조를 시켜버리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다가 나트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을 하면 시신을 굉장히 빠르게 잘 건조시킬 수가 있구나, 썩지 않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겠구나, 이 형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라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구왕국 시대나 이제 미라들이 가끔 이제 고각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확실히 상태가 떨어져요. 지속적인 어떤 시행착오와 지속된 노하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들 중에서 의학 관련된 기록들이 있어요. 이걸 보통 하나의 장르로 묶어가지고 이제 메디컬 파피루스라고 얘기하는데, 민간요법 같은 것들도 쓰여져 있고 외과 치료법 같은 것도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임을 위한 민간요법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꿀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뭐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한다든가 방식으로 임신을 피하고 싶으면 그걸 사용을 해라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지침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걸 막는 거죠. 바른 공간을 알칼리화 시켜가지고 뭐 정자를 다 죽인다든가
자체가 또 그런 효과를 또 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또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콘돔에 대한 거거든요. 고대 이집트 뭐 최초의 콘돔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여러 부장품들 가운데 헝겊으로 만든 그 남성의 성기 가리기가 있어요. 남성의 이제 성기를 넣을 수 있는 그 주머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거 콘돔 아니야? 아마 어떤 작가들이 글을 썼겠죠. 그게 약간 이제 와전돼 가지고 계속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헝겊 성기 가리개가 콘돔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헝겊 재질은 피임 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또 그것을 만약에 남성이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콘돔을 사용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중에 성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고 콘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성기 가리개는 아마 콘돔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용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혹은 상류층들 남성들은 이렇게 이제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어요. 안에다가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속옷을 입지만 그 당시엔 그런 속옷이 없거든요. 그냥 입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끔가다 무슨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말려 올라가거든요. 치마가 실제로 그려져 있는 여러 그림들을 보면 작업하는 분들 중에서 그 치마가 올라가서 성기가 노출된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마 성기 가리개를 일종의 속옷으로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고대 이집트 전기설은 정구 그림 때문일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도상인데 이제 덴데라 정구라고 하거든요. 덴데라 정구. 이집트 중부 지역의 덴데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하토르 여신을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 있는데 이제 지하실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입장권을 따로 끊으셔야 돼요. 근데 그 지하실 입장권은 원래 없었는데 한 1년 전? 이때부터 다시 입장권을 거의 팔더라고요. 지금 현대 이집트인들한테 이제 외국인 여행자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봉이에요. 호구. 아무튼 거기 이제 지하실에 가시면 전구처럼 생긴 걸 누가 이렇게 되게 큰 전구예요.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상이 그려져 있어요. 에리히 폰 데니킨? 이거 전구다. 이거 봐라, 이집트 전구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을 해요. 이집트 학자는 아니고요. 유사 역사학자나 뭐 사이비고학자라고 보통 불리는 영역에 속하는 여러 이제 방송국에 뭐 되게 진지하게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소개가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상적으로도 그거는 전구가 아니다. 고대 이집트 특유의 도상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현대인이 자기가 가서 이거 전구 닮았는데 직관에 근거한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되게 간단한 건데 거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구조로 옆에 쓰여져 있어요. 설명서가 무슨 내용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캡션이 있는 거예요. 그림에. 그걸 안 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읽을 줄도 모르시고 그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 캡션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캡션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너무 꽂히니까. 이거는 무조건 전구야. 그때부터는 그 주변은 싹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블러 처리가 돼가지고. 그 전구처럼 생긴 부분은 누트라고 하는 여신의 자궁을 형상화시킨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어요. 뱀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뱀이에요. 뱀 이렇게 눈도 있고 입도 있어요.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신을 나타내는 상징 체예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설명으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직관적으로 이건 내가 보니까 무조건 전구인데 이제 논리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 우주선, 뭐 스포츠카, 뭐 잠수함, 현대인들이 대충 알고 있는 그 이미지랑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집트 문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형상을 딱 보면 이건 헬리콥터인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헬리콥터랑 딱 보자마자 헬리콥터인데 라고 하면서 그 주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당연히 다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 있었고 고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상류 계층들이 그 잉여적인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고대 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또 반면에 이 세금을 이제 거둔다라는 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계층들 삶이 고되겠지만 그 삶을 적어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여건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대 이집트의 상류층들 사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담론이 이제 보편적으로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귀족들의 무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을 그러니까 자전적으로 기록을 해놓거든요. 대부분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 맨날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야, 내가 얼마나 많은 굶주린 사람들한테 양식을 제공을 했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과부들 내가 책임졌는지 관용어구처럼 쓰여지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계층의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미덕이다라는 사실은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도 비교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왕국 시대의 네이르 엘 메디나라고 하는 이 마을 유적에서 나오는 자료들인데, 왕의 무덤을 만들던 전문 장인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국가에서 고용한 정말 최고 레벨의 그 기능직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급여라던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그 일종의 복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마을에 살던 이 장인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사치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컨대 집에 하인을 고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뭐 집에 뭐 소도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뭐 파라오가 이제 고용주인 거죠. 사실 파라오를 상대로 파업을 하면서 시위를 한 사례들도 나타납니다. 완전한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집트가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항상 이제 배려를 하고 고려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뭐 누구의 돈을 뺏는다든지, 어떤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의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한다든지 하면은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처벌의 종류는 다양한데, 일단 뭐 물건을 이제 그 빼앗는 압수형도 있고, 실제로 때리는 태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전근대 사회들에서 대부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징역형은 없어요. 잘 사형도 사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징역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사실 비용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징역형이 근대사회 이후에 보편적인 어떤 형별 제도가 된 이유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약간 인권사상이랑 관련이 깊죠. 고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죄를 져요, 좀 큰 죄를 져요. 그러면은 절단형을, 손발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노동력이 사라지잖아요. 노동력은 언제나 고대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갖고 노동력은 삶에는 지장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이 형벌을 받았다라는 게 티는 나지만 삶에 큰 지장이 없는 코나 귀를 보통은 절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너는 죄인. 전자발찌 같은 약간 그렇죠. 예. 그 전자발찌를 아예 이제 몸에다가 그냥 박아버리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사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대체로 반역죄나 이제 이런 경우에만 보통 사형이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어요. 기원자예요. 남편이 있어요. 이 여성이 나중에 이 남편의 딸로 입양이 돼요. 그런 법률 문서가 남겨져 있어요. 특이하잖아요. 학술적인 결론이지만 이 남편이 여성한테 자신의 재산을 더 온전하게 상속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고, 이 둘 사이에서는 남편이 먼저 죽어요. 경제력은 남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집트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남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경제력, 자산들을 그러니까 상속 권리를 이 남편의 친척들이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인한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분산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식한테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다른 친척들이 그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거든요. 자기 부인의 법적 지위를 자신의 이제 자식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법률 공부하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비슷한 사례가 현대에도 종종 나타난대요. 그 이제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법적으로 입양하는 방식으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는 이제 부인이 되겠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그 사람한테 이제 넘겨주고 싶은 거죠. 이면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은, 아,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사랑 얘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 대단함이 이제 시공간적으로 그 과거로 더 확장된 그런 어떤 사례가 고대 이집트의 사례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본질이에요.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 문명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일강이 확보해주는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요. 또 여기는 이제 기후가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흙 좋고, 물 충분하고, 날씨 좋고, 그냥 씨만 뿌리면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한테 알려진 고대 이집트의 신화 체계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고대 이집트의 완성된 상태로 존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서사가 딱 갖춰져 있는 이 고대 이집트의 신화는 일종의 현대 학자들이 복원한 완성형으로서의 이집트의 신화인 것이지, 지역적으로 조금씩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가 되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대중 콘텐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신화 체계는 오시리스와 세트의 대결,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신화 체계는 현대 학자들은 이제 헬리오폴리스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멤피스 신학도 있고 테베 신학도 있고 헤르모폴리스 신학도 있고, 각각의 지역마다 각각의 신화 체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우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라고 누가 주장을 해요. 헬리오폴리스 출신이. 근데 갑자기 테베 출신이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경쟁을 하다가 헬리오폴리스 지역이 뭔가 정치적으로 패권을 장악하면 헬리오폴리스에서 설명하는 이 세계관이 어떤 이집트 전체의 어떤 주류적인 세계관이 되고, 이제 시대마다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설명을 드리면, 근데 문제는 이 내용도 딱 경전처럼 딱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쓰여져 있는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모아 보니까 대충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온 우주는 카오스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카오스 상태를 이집트에서는 이제 눈이라고 얘기해요. 물 같은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만 있는 상태. 갑자기 물속에서 작은 섬이 하나 떠올라요. 태초의 언덕, 태초의 둔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신이 한 명 서 있어요. 이 신이 이제 그냥 아툼이라는 신입니다. 아툼. 근데 이 아툼은 태양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피디님 태양신 이름 아시나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이거 저 만화책으로 봤거든요. 어린이 만화책에서. 예,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라?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툼과 라는 그냥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착착 정리해서 인과관계를 딱 잘 엮어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안 그러면 막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어도 이것도 그래 하나, 이것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태양신을 만들 때 태양신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이 갖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다 개별적으로 또 나눠가지고 각각의 신격을 부여를 하고, 이제 이게 어떨 때는 서로 다른 신이다, 어떨 때는 사실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아툼은 기본적으로 서쪽으로 지고 있는 늙은 태양이에요. 반면에 라는 지금 저 중천에 떠있는 가장 강력한 태양이고, 반면에 동쪽에서 지금 막 떠오르는 젊은 태양은 이제 케프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케프리, 라, 아툼이 각각의 신격이지만 또 하나의 신이기도 하고, 아툼은 조금 덜 친숙하시니까 그냥 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태양신이 이제 그 언덕 위에 서 있어가지고 스스로 존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혼자 낳아야 돼요. 그래서 자가 생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신이 이제 슈와 테프누트라고 하는 신인데, 슈는 공기의 신이고 남신이에요. 반면에 테프누트는 습기의 신인데 여신이고 남매입니다. 근데 이 남매가 나중에 이제 부부가 돼요. 근데 이집트 신화 속에서 남매들이 부부가 되는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식을 낳는데 이번에는 이제 게브와 누트라는 여신을 낳고, 이 게브는 땅의 남신이고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에요. 이 둘이 부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4명의 신을 낳는데, 이번에는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 오시리스와 세트는 남신이고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여신이에요. 또 각각 짝이 돼요. 오시리스와 이시스, 세트와 네프티스. 이 중에서 오시리스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툼에서 슈와 게브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들의 왕위의 적법한 계승자예요.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트는 오시리스의 동생, 남동생인데, 세트가 이제 오시리스를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시리스 자기 형을 죽여요. 죽이고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가 왕이 되고, 이 오시리스의 시신을 다 토막을 내서 뿌려요. 어떤 판본에는 뭐 저기 아시아까지 다 시신이 날아갔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판본에는 이집트에서만 이제 시신을 뿌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토막난 시신을 이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자 부인의 이시스가 다 찾아가지고 모아요. 잘 꿰매가지고 이제 마법으로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꿰매어진 시신이 신화적으로는 이집트의 어떤 그 첫 번째
미이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시리스가 이제 마법으로 부활을 시켜요. 오시리스가 이제 부활을 해요. 근데 이집트적인 의미에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갑자기 이제 미이라들이 막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잖아요. 사람을 공격하고 그 막 붕대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부활은 이집트적인 부활은 아니에요. 잘못된 고증이에요. 헐리우드식인 거죠. 트에서는 그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는 식의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염두에 두던 부활은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을 위해서 시신이 어느 정도의 형체를 갖춘 채 잘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오시리스가 부활은 하긴 하는데 이 세상에 남아 있지는 못해요. 저기 저승으로 가야 돼요. 저승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세트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왕으로서 그런데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유복자가 태어나요. 오시리스는 이제 저승에 갔으니까 유복자죠. 이 신이 호루스인데 이시스가 그래서 이 호루스를 세트의 박해를 피워서 숨겨서 키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호루스가 이 성인이 돼가지고 힘을 갖추고 나서 자기의 작은 아버지인 세트와 다시 한판 대결을 펼쳐가지고 작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는다. 그래서 호루스가 이제 왕이 다시 되는 게 이 헬리오폴리스 신화체계의 주요한 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다 이 호루스의 후계자 혹은 이 호루스가 실제로 현현된 상태라고 여겨졌어요. 호루스는 왕권과 관련 있는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파라오는 호루스와 동일시가 되었고, 반면에 이제 파라오가 죽어서 저승에 가면 오시리스와 동일시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와 어떤 대결을 펼쳐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는 문화적으로 꽤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그 디즈니의 라이온킹이죠. 라이온킹. 그러니까 라이온킹의 그 스토리는 이 오시리스의 구조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들이 보시는 파라오를 신과 동일시를 했겠네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않았어요. 파라오를 그 자체로 신으로 여겼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신성한 것은 그 파라오라고 하는 그 개인이 아니라 파라오라고 하는 그 직위 자체가 신성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를 수행하는 개인도 그 신성성을 조금 이제 예컨대 뭐 람세스라면 람세스,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개인 자체가 신성시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라미드 짓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일환이에요. 내가 니들이랑 얼마나 다른지 보여줄게. 내 무덤이 니들 무덤이랑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줄게. 이런 어떤 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일 수도 있고, 정치 쇼로서의 의례를 수행을 해요. 사회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남들과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등장을 하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분은 우리와는 달라 실제로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그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그런 식의 어떤 정치 쇼로서의 의례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을까. 우리가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를 보면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은 안 들잖아요. 머나먼 시공간 속에 있으니까 와, 신기하다. 이 정도 그 고대 이집트와 그런 일반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권위주의의 모습이 약간 오버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대 이집트를 바라보는 식으로 바라보면 또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본질이에요.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 문명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이 나일강은 그 교통로로서 되게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강은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냥 배만 띄우면 돼요. 반면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또 이게 진짜 운이 좋은 게 이집트의 북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요. 북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돈만 피우면 이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교통로죠. 이런 교통로가 있다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 전체, 구체적으로는 대략 한 1000km 정도, 그 정도 이 공간 내에서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 전체가 어떤 하나의 문화권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물자와 사람과 정보가 이동을 하다 보면 문명을 탄생시키는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어떤 밑바탕을 하나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일강이 확보해주는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요. 1년에 한 번씩 그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에 위치한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매년 한 5월 정도가 되면은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홍수가 나죠. 그리고 그 홍수 난 물이 북쪽으로 이제 흘러가서 이집트 지역에 이르는데 한 2달이 걸려요. 그래서 매년 한 7월 중순이 되면 이집트에서 홍수가 나는데 이제 우리들한테는 불편함을 끼치는 자연적인 상황인데 그때 이집트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홍수가 그냥 물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상류,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으로 또 뭐 몇천 킬로 이어져 있는 이 비옥한 흙을 계속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날 때 흙탕물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 전체가 이제 물속에 잠겼다가 물이 쫙 빠지면 흙만 남는 거죠. 그 흙이 엄청나게 비옥한 토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씨만 뿌리면 돼요. 또 여기는 이제 기후가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흙 좋고 물 충분하고 날씨 좋고 그냥 씨만 뿌리면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동시에 한번 물속에 잠겼던 물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흙을 되게 부드럽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세 유럽에서도 농업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이 되게 무겁고 강한 쟁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이 얘기는 흙을 얼마나 더 부드럽게 만드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집트는 그거를 강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항상 비옥한 토양을 또 가져다가 줘요. 물이 불어나는 정도, 그다음에 물이 불어나는 시점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거기에 대응만 하면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뭐 농사 조건 좋고 대비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명이 탄생하고 문명이 융성하고 문명이 오랫동안 지속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고대 이집트 문명의 어떤 기틀은 나일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포인트를 굉장히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계통의 뭐 정확히는 이오니아 지방 출신인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기록 중에서 이집트에 대한 기록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집트는 강의 선물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은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정말 가장 근본이 되는 속성을 관통하는 그런 통찰이 담겨진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집트는 상류 지역의 이집트고요. 하이집트는 하류 지역의 이집트예요. 그래서 상류, 하류는 나일강의 상류, 하류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하이집트가 이집트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 하이집트는 약간 이제 상이집트랑은 지형이 달라서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근접한 지역이고 상이집트는 그냥 나일강이 이렇게 띠처럼 흐르는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은 일단 이집트가 생각보다 큰 공간이고요. 1000km 정도가 되는 길이가 이 두 지역은 자연 조건이 좀 달라요. 삶의 방식이 좀 달랐고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유물의 종류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 두 지역이 이집트가 통일이 되어 있을 때는 다 그냥 이집트로 인식이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선사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관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통일이 되어 있던 시대에도 이집트인들의 이 지리 인식 체계 속에서는 이집트는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구분이 되지 라는 인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상하이집트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상징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연꽃이랑 파피루스, 연꽃은 상하이집트, 파피루스는 하이집트. 대칭적으로 계속 사용이 돼요. 이집트 문명이 지속되는 동안에 통일이 되어 있을 때도 이집트 파라오도 왕관을 2개 써요. 하이집트의 붉은색 왕관, 상이집트 하얀색 왕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일이 되어 있어도 이집트 문명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언제나 통일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에 분열되는 시점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게 분열이 될 때 양상을 보면 항상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분열이 돼요. 다시 통일이 되고 패턴화되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앙집권화가 잘 되어 있어요. 파라오가 이집트 전역을 다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파라오의 왕권이 약해져요. 그 정치적인 정당성이 좀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던가. 그러면 이제 지방의 유력자들이 파라오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죠. 어느 순간에 야 너만 파라오해? 나도 파라오 할래 라고 하면 이제 이집트의 여러 왕조가 병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이제 정복을 해서 통일을 하면은 파라오가 다시 한 명이 되는 거고. 제가 지방 귀족이에요. 힘이 꽤 세요. 그렇지만 이제 피디님 파라오예요. 되게 멀어요, 지리적으로. 근데 자꾸 저 파라오가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해요. 근데 파라오가 힘이 훨씬 셀 때는 짜증이 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파라오의 권위가 실질적으로도 존재하고 힘이 더 세니까 또 항상 파라오의 권위는 또 상징 체계나 그 윤리 체계로 또 보호가 되거든요.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정말 현저하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물리력이 내가 갖고 있는 물리력보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면 파라오는 정말 신성한 존재고 파라오한테 그런 방어가 깨지는 거죠.
거죠. 그럼 그 순간 야 그럼 나도 파라오 할래. 원래 파라오도 마음에 안 들어 하겠죠. 그럼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싸우게 되고 통일되어서 안정되는 시기가 한 400년 500년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100년 정도 시끌벅적하고 다시 400년 500년 나타나고 다시 100년 나타나고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끌벅적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중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중간기가 3번 있어요. 제1중간기, 2중간기, 3중간기.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한 파라오가 나르메르 혹은 메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이집트 문명 시대라고 하면은 그 시작점이 그 나르메르나 메네스에 의한 최초의 통일입니다. 구왕국은 나르메르가 통일하고 나서 한 500년 이후에 시작이 돼요. 기원전 한 2686년부터를 어떤 구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이 되고 나서 곧바로 구왕국이 아니라 그 시기는 최초로 통일된 이후는 이제 초기 왕조 시대라고 보통 부르고요. 초기 왕조 시대는 통일은 되어 있지만 파라오가 갖고 있었던 중앙 집권적 권력이 완성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완벽한 중앙 집권 어떤 관료 체제를 이제 완성을 하면서부터를 이제 구왕국이라고 보통 불러요. 기원전 그 2181년에 이제 끝이 나거든요. 이제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 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피라미드들이 만들어지죠. 구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로 구분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 많이 했었던 피라미드는 주로 구왕국 시대에 이제 왕묘로 사용되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구왕국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제1중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제1중간기 때부터 이제 더 이상 피라미드가 지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통일이 일어나면서 중왕국이 시작이 되고 중왕국 시기에도 중왕국 이제 후반부에 12왕조 시대 때는 피라미드가 잠깐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중왕국이 또 해체가 돼요. 이 분열이 또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2중간기가 시작이 되고 그 이중간기를 다시 통일을 하면서 시작되는 게 신왕국 시대이고 그 신왕국 시대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람세스나 투탕카멘 같은 파라오들이 그 시기의 파라오들이고 이 신왕국 시대는 대략 기원전 1550년경부터 기원전 1000년 정도까지예요.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이고 1000년 이후에요. 이 람세스 투탕카멘은.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에 신왕국이 다시 해체가 돼서 제3중간기가 시작이 되고 3중간기가 다시 통일이 되고 나서 말기 시대라는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말기 시대는 이집트가 통일은 되어 있지만 이제 기원전 한 664년, 기원전 7세기 정도부터 8세기 후반 7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집트는 통일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정치체가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는 시기는 이어지는데 이집트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제 강력한 힘을 내지 못해요. 이제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한테 점점 밀리는 시기이고 이 말기 시대의 이집트는 외래 세력의 침략을 되게 많이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남쪽에서 누비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아시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한테 2번 침략을 받고 페르시아의 2차 지배기를 끝낸 사람이 이제 저기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알렉산드로스, 보통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분이고 그분이 이집트에 들어오는 시점이 기원전 332년인데 그때 이후로 이집트는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를 해요. 통일이 되어 있지만 지배 계층이 그리스인들인 거예요. 그 왕조를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보통 부르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 그리스인이죠. 그리스 계통이죠.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 스타일, 그리스의 어떤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집트에 존재했던 독립 왕조로서는 마지막 왕조죠. 그 이후에 이집트는 이제 로마 제국의 지중해 세계를 다 통일을 하잖아요. 다 정복을 하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에서 막 떠오르던 강대국이었는데 로마랑 이제 파워 게임을 벌이다가 여기 로마의 패배해서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로마가 이집트를 로마 제국으로 그냥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집트에 더 이상 그 왕조를 따로 두지 않고 로마 중앙에서 직접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독을 이제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집트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더 이상 독립왕조가 없는 거죠. 그 이전까지 이제 내려오던 고대 이집트 문화는 계속 이집트 땅에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은 고대 이집트 문명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집트의 독립왕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고대 이집트 역사 속에서 마지막 독립왕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원전 1000년 이후로 신왕국이 해체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점점 약화돼요. 한 번에 망하진 않죠. 워낙 이제 융성했었던 문명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때 초창기 때는 강력한 국가를 형성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부유한 국가였었고 기원전 3세기, 2세기 이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로마가 막 이제 엄청 성장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 이제 밀리게 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마지막 이집트의 이제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었던 것
들어갔고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좀 다시 균형을 잡아보려고 이집트를 다시 부흥시켜서 로마와 이제 뭐 맞짱뜰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와의 군사적인 충돌에서 패배하게 되게 되는 거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다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되게 늦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온 이후에요. 근데 그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철기 문화로 이제 다 바뀐 상태였고 그 시점이 일어나는 게 대략 한 기원전 뭐 11세기 이때부터 그 다른 지역들은 점차적으로 철기로 전환이 꾸준히 일어나는데 이집트는 그걸 안 바꿔요. 계속 청동기를 고집을 해요. 되게 보수적인 문명권이다 보니까 큰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문명권이거든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고대 이집트의 흥미를 느끼시면 그걸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